안녕하세요. 인복 하나만큼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40대 끝자락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팔자가 박복하다면 참 박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앞선 인사말처럼 인복만큼은 다복한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박복한데 다복한 것 같기도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 우여곡절 많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 부모복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두 분 모두 너무 일찍 저와 여동생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빤 제가 7살, 동생이 4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평생 저와 동생을 방치하고 구박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엄만 제가 24살 때 마찬가지로 사고로 아빠를 따라가셨죠. 제가 고졸이라는 학벌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그 해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해의 동생은 저보다 먼저 결혼까지 했어요. 미안해, 언니. 언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나 대학도 보내주고 키워줬는데 내가 먼저 언니를 떠나게 돼서. 대학을 다니던 동생은 고작 21살의 나이에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부와 제부의 부모님인 사돈 어른들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제부는 동생이 국민학교 동창으로 동생과 학창 시절부터 연애를 해와서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원래 엄마 함께 살던 그 집에서 제부의 집이 멀지도 않아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던 사돈 어른들께선 저와 동생을 집으로 불러 밥도 종종 챙겨주셨죠. 이 착하고 어린 것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인지. 성희야, 집에 먹을 거 없으면 괜히 라면으로 때우지 말고 동생이랑 우리 집 와서 밥 달라고 해. 알았지? 우리가 소인 우리 며느리감으로 미리 찐공해놨으니까 우린 예비 가족이나 다름없잖니. 게다가 원래 제부와 연애하던 제 동생도 딸처럼 예뻐해 주신 분들인 걸 알았으니 이른 나이에 시집가게 된 동생이 덜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심지어 두 분은 제 동생이 대학 공부를 멈추고 아이를 낳게 된 건 자신들의 아들 탓이 크다며 조카 돌이 지난 후엔 휴학 중이던 동생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셨어요. 그 많은 학비를 다 대주신 거죠. 성희 씨, 여기 커피 드세요. 제가 실수로 커피를 2잔이나 사버렸지 뭐예요? 그렇게 동생이 자신만의 길을 걷게 되며 혼자 남은 전 공무원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게 자꾸만 너무 서툰 행동으로 다가오려던 4살 많은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전 예쁘게 생기진 않았지만 좀 두부처럼 하얗고 오밀조밀하게 생긴 얼굴이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너무 순수해 보이던 제 외모와 말투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성희야, 이리 와 보렴. 이거 어때? 예쁘긴 한데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싸요. 전 그냥 저렴한 거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결혼 기념으로 맞추는 예복인데 좋은 걸 골라야지. 여잔 결혼할 때 기억이 평생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좋은 옷, 좋은 구두, 네가 사고 싶은 거 전부 사라. 우리가 아직 네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곧 시부모 될 사람들이니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편하게 사면 돼. 동생도 미리 좋은 집에 시집 보냈겠다. 저는 약 2년간 연애했던 남편의 청혼을 받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이 26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엔 많이 떨었었어요. 저희 집 가정사가 엉망이었으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봐서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아픈 가정사 가졌던 절 따뜻하게 품어주시더군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제 시부모님 입장보단 친정 부모님 입장이 되어 절 챙겨주시더라고요.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진짜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랑 합가를 해서 살겠다고? 아유, 그럼 우리야 쓸쓸하지도 않고 너무 좋지만 성이 네가 어렵지 않겠니? 결혼 전 제게 잘해주셨던 두 분의 모습에서
저는 부모의 애정을 느꼈습니다. 거의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말이죠. 그래서 원래 따로 신혼집을 구하고 있던 우린 제 부탁에 시부모님과의 합가를 결정했어요. 시부모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제안을 기쁘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과의 합가 결정이 좀 더 쉬웠던 건 제 동생이 시부모님과 합가해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도 했고,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시부모님과 합가해 사는 부부들이 지금보단 적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었죠. 성희야, 얼른 일어나서 국간 좀 봐주거라. 얼른 동우도 깨우고. 너희 그러다 지각해. 어머, 왜 알람을 못 들었지? 어머님 저 좀 깨워주시죠. 세상에, 아침을 어머님 혼자 다 차리셨어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죄송하긴. 이 집에 일 안 하는 사람은 나 혼잔데 당연히 내가 혼자 차려도 되지. 평소에도 밥은 내가 차릴 테니까 넌 더 자라 더 자라 하는 걸. 네가 귀등으로도 안 두고 자꾸 일찍 일어나서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런데 오늘은 네가 늦잠을 푹 자고 있길래 나도 마음이 좋아서 안 깨운 거야. 괜찮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늦게 일어나도 돼. 결혼 후 시부모님은 제게 더더욱 잘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려던 절 항상 말리셨는데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전 완전히 어릴 적을 제외하면 엄마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결혼해서 엄마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아침상을 받아보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 며느리 많이 먹거라. 넌 너무 말랐어. 아무리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체력이 받쳐줘야 힘을 내서 하지. 그리고 혹시 직장에서 누가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거들랑 언제든 나한테 말하거라. 우리 며느리 괴롭히는 놈은 이 시애비가 절대로 가만 안 둘 테니까. 제가 앵가요, 아버님? 생선도 제가 발라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발라주세요? 내 눈에 내지. 난 네가 자라온 나날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아파. 마음 같아선 너 학교도 전부 다시 다니라고 하고 싶어. 나랑 네 시애미가 맨날 네 아침밥도 챙겨주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말고 학생답게 대입 공부에만 집중도 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딱 청소년답게 살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렇게 이런 거라도 직접 챙겨주려는 게다. 그동안 네가 부모한테 못 받아왔던 사랑, 이렇게 지금이라도 꾸역꾸역 다 챙겨주려고. 그 와중에 시아버진 늘 절 아이처럼 대하며 맛있는 반찬은 제 숟가락에 제일 먼저 올려주시고 생선살도 항상 직접 발라주셨어요. 저와 동갑이던 시누인 일찌감치 일본 대학으로 유학을 간 뒤 아예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었는데요.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시아버지를 보곤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빠가 워낙 딸한텐 약하시거든요. 강하게 키우시던 오빠랑 다르게 전 자라는 내내 어와둥둥 해주셨다니까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선뜻 먼저 학가에서 살겠다고 한 새언니가 너무 예쁘신가 봐요. 매번 저한테 전화해선 새언니 칭찬만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새언니, 저희 부모님께 저 대신 너무 잘해주고 계신 새언니한테 저도 항상 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 새언니가 너무 좋아요. 전 스스로 가족복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제게 이렇게 많은 가족의 사랑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항상 절 1등으로 생각해주던 최고의 남편이었고요. 그렇게 전 부모 복은 없었지만 남편 복, 시부모님 복, 시누이 복은 있었던 거예요. 또 시부모님은 제가 괴로워할 땐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먹는 거든 뭐든 더 조심했어야 하나 봐요. 다 저 때문이에요. 우리 호영이 어떡해요, 어머님? 이건 운이 없었던 거지. 애미 네 탓이 절대 아니야. 자책할 거 하나도 없어. 아휴, 가해온 내 자식.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내 품에서 실컷 울거라. 그리고 오늘 이후부턴 절대 자책 같은 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호영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그거 하나만 생각해. 우리가 도와주마.
넌 할 수 있어. 저는 결혼한 지 2년 뒤 딸을 낳고 3년 뒤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딸 때는 안 그랬는데 애가 옹알이도 전혀 하지 않고 아무런 소리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방문을 쾅 닫은 적이 있었는데 보통 그러면 애들이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아들은 미동조차 없었죠. 너무 불길한 마음에 남편과 전 애를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아들은 생후 3개월 만에 양측 심도 난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거죠. 그때 시부모님은 스스로를 자책하던 절 단 한 번도 탓하지 않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과 저 자신보다도 절 더 걱정해주던 남편 덕에 전 엄청난 자책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올 수 있었죠. 우리 아들 잘 해낼 수 있겠죠, 아버님? 그럼 부모가 성인어랑 동우처럼 강인하고 멋진 사람들인데 호영인 다 잘 이겨내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줄 게다. 넌 할 수 있다, 에미야. 우선 병원에선 아들에게 보청기를 착용시켰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돌이 지난 후엔 인공와우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인공와우는 귀로 직접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에 전달해주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그 신호를 통해 다시 세상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그렇게 되기까진 수없는 훈련이 필요했는데요. 시부모님은 분명 저와 남편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다며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호영이가 방금 분명 엄마라고 했어요. 발음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 애가 그래도 저를 불렀다고요. 우리도 들었다, 애미야. 이게 다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 아니겠니? 잘했다, 잘했어. 애들 아빠도 어머님, 아버님도 모두 잘 도와주신 덕분이죠. 다들 정말 감사해요. 가족들의 노력 끝에 아들은 아주 늦게나마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우린 아들이 수술을 받은 후부터 언어 치료를 시켰고 집에서도 아들이 입모양을 보고 말을 따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죠. 아들은 정확한 소리가 아닌 전기 신호를 통해 소리를 감지할 수 있었기에 남들처럼 자연스레 말을 배우긴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흉내로 남아 엄마라는 말을 했을 땐 온 식구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우리 호영이 학교에서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재활센터 선생님도 특수학교에 보내기에 너무 아깝다고 하셨잖아. 우리 호영이 비록 장애는 있어도 강하고 똑똑한 애야. 우리 아들을 믿자고. 저와 남편은 장애를 가진 아들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훈육하고 키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남몰래 몇 번이나 무너졌겠습니까? 남편은 속으론 항상 불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저희 아들이 재활센터 선생님과 학교 측과의 상의 끝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진학했을 때도요. 아들은 비록 그때까지 말이 어눌하긴 했지만 지능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거짓말이죠?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시 검사 받아보자고 해주세요, 선생님. 하지만 그런 남편은 결혼한 지 12년 만에 침묵의 병이라는 무서운 췌장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무려 3기 판정을 말이죠. 그리고 그런 남편은 투병한 지 8개월 뒤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죠.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다 낫게 해줄 거야. 당신 나을 수 있어.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 없이 내가 우리 선미랑 호영이는 어떻게 키워? 미안해, 여보. 근데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아무래도 나한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 인생은 있지?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천국이 됐어. 그전엔 너무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단 말이야. 그런 당신 보내고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 그런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 휴직까지 하고서 남편 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한 번만 박복한 제 인생의 기적을 내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모두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제발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네? 제발요. 이러지 말고 이제 그만 우리 동우 편하게 보내주자. 동우 많이 아팠지 않니? 그때가 제 나이 딱 39살 때였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남편의 마지막을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슬퍼해줬어요. 제 동생 네와 동생의 시부모님, 직장 사람들, 일본에 살던 시누이 네와 학창시절 친구들 모두가 말이죠.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젠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시부모님과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부모님은 절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저더러 갑자기 나가라뇨. 두 분은 제 부모님이고 여기가 저랑 애들 집인데 대체 어딜 가란 말씀이세요? 이제 동우도 없는 마당에 너랑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겠니? 이제부터 우린 우리 나름대로 동우 없는 삶을 살아갈 테니까 넌 너대로 애들이랑 같이 새 출발하거라. 정 혼자 애들 키우기 힘들 것 같으면 애들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만 새 출발해. 애들은 이제 제 남은 전부나 다름없는데 제가 애들 두고 어딜 가요? 그리고 애들 아빠는 이제 없지만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두 분은 저에게 시부모님, 아니 친부모님 이상인 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널 분명히 아꼈다. 하지만 그건 동우가 있을 때 얘기지. 동우도 없는데 우리가 왜 너랑 살아야 하니? 애미야, 세상엔 슬프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다. 무엇보다 넌 우리가 동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지 않니? 그런데 널 보면 동우가 생각나서 우리가 너무 괴로울 것 같구나. 그러니까 미련은 접어두고 너는 나가서 너만의 삶을 살거라. 부탁이다. 우리도 동우 보내고 어떻게든 살아야 할 것 아니니? 저와 시부모님은 친부모 자식보다 더 끈끈한 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제게 그건 너무 큰 상처이자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망망대 한가운데 뚝 떨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전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매달렸었는데 결국 시부모님은 저를 애들과 함께 내보내셨습니다. 제게 남편이 남긴 유산 외에도 혼자 애들을 키우며 살아갈 돈까지 일부 내어주시면서요. 우리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건 이게 전부다. 어차피 언젠가 동호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돈이니까 당연히 너한테 돌아가는 게 맞겠지. 그러니 이거 가지고 나가서 애들 잘 키우고 살려무나. 우리 인연은 여기가 마지막인 걸로 하자. 시부모님은 마치 급한 사람들처럼 저와 작별하지 못해 안달인 듯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살아갈 돈이야 제게도 충분했으니 저는 돈은 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두 분은 제가 아닌 손주들에게 주는 돈이라며 끝까지 거절하시더라고요. 제게 그 돈이라도 쥐어줘야 뒤끝이 덜 찜찜할 것 같다면서요. 죄송해요, 새언니. 두 분이 아무래도 오빠를 잃은 상심이 너무 크신가 봐요. 근데 오빠랑 사시던 그 집은 떠나기 싫으시다면서 일본으로 오시라고 해도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라도 종종 안부 연락 드릴게요. 저와 연락조차 이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시부모님 대신 저는 이후 일본에 있던 시누이와 한 번씩 연락하며 두 분의 안부를 묻고 살았습니다. 두 분이 아무리 절 내치셨다고 한들 저도 남편도 이젠 곁에 없는 두 분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오긴 했지만 전 이후로도 한 번씩 애들을 데리고 혹은 혼자서 두 분을 찾아가곤 했었거든요. 두 분이 걱정도 되고 너무 보고 싶기도 해서요. 하지만 두 분은 그때마다 절 밀어내셨고
나중에 나에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이젠 우리 동우도 없는데 차라리 빨리 재혼이라도 하거라. 우린 네가 그러든 말든 아무 신경도 안 쓰니까. 우린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찾아와?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건강은 하신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이라도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애들도 두 분 정말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눈에서 안 보이면 금세 다 잊는다. 그리고 우린 너를 안 보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제일 좋아. 너만 보면 괴롭다고, 끔찍하다고. 우리가 말이야 널 딸 같다고 했지만 네가 어떻게 우리 딸이었겠니? 넌 그냥 우리 동우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래서 너한테 잘해줬던 거지. 이젠 동우도 없는데 네 얼굴 꼴도 보기 싫다.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겠니? 우리 네 소식도 안 듣고 싶어서 일본에 있는 지훈이가 네 소식 말해주러 갈 때도 하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와.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저를 꼴도 보기 싫다는 그 말, 두 분의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그 이후부터 전 두 분을 찾아뵙지 못하게 된 거예요. 두 분은 제가 마음으로 정했던 부모님이니 자식으로서 전 여전히 두 분이 걱정되었지만 제가 두 분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정말 두 분을 위한 일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가끔 신우에게만 두 분의 안부를 묻고 살게 된 거죠. 엄마, 짜잔! 오다 보니까 장미꽃이 너무 예쁘길래 한 송이 사왔어요. 엄마 꽃 중에서 장미를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보시고 힘내세요. 남편과 시부모님을 잃은 제게 유일하게 힘이 되어 주었던 존재는 저희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딸은 정말 누굴 닮은 건지 점점 의젓하게 자라줬어요. 혼자 힘들게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던 절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자기 동생도 잘 챙겨줬죠. 그리고 가장 제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건 아들이 날이 갈수록 자신의 장애를 잘 이겨내 주었다는 거예요. 호영아, 저기 편의점 가서 음료수 3개만 사올래? 선생님이랑 엄만 같이 안 들어갈 거니까 호영이 혼자서 해보자. 만약 직원분 말이 너무 빠르거나 주변 소음 때문에 말을 잘 못 알아듣겠으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둔 종이 보여드려. 저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은 종이 말이야. 네, 선생님. 우리 아들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아들은 점점 크며 발음이 꽤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입모양을 함께 보며 소리를 들으며 말소리도 웬만큼 다 알아들었는데 여전히 문제 많았었죠. 시끄러운 곳에 가면 전기 신호가 마구 섞여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거나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일 등등 말입니다. 그런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턴 자립생활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 저는 재활센터 선생님 옆에서 아들을 항상 지켜봤었거든요. 선생님, 여기요. 다 사왔어요. 그리고 저 통신사 할인도 받았어요. 천천히 겁먹지 않고 말씀드렸더니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저 잘했죠? 엄마 저 잘했죠?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해. 어머님, 호영이가 워낙 똑똑해서 제가 가르칠 게 없는데요. 아드님을 정말 용기 있게 잘 키우셨어요. 자립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겁먹지 않고 용기를 내는 거거든요. 대단하세요. 그런데 아들은 소심하게 망설이지 않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척척 따르더라고요. 아들은 학교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아이들에게도 잠시 위축은 됐을지언정 항상 당당하게 맞서서 주변의 친구들도 꽤 여럿 있었죠. 아이들은 아들의 장애를 무시하기보단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좋게 봤던 거예요. 그런 아들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저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말하고 듣고 다 하고 살고 싶은데 가끔은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요. 전 왜 이렇게 남들보다 못하게 태어난 걸까요? 네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물론 넌 남들보다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긴 했어. 근데 그 불편함을 이기려고 남들보다 배는 노력하고 배는 용기 내면서 멋지게 살고 있잖아. 선생님이 보기에 호영이 넌 그 누구보다도 멋진 아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제게 서서히 따뜻함을 안겨주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들의 자립생활훈련 선생님이었죠. 제 전 남편과 동갑이라던 그 선생님은 제가 본 그 어느 선생님들보다도 더 저희 아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준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과 아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대화 내용이 어찌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또 전 우연히 기회가 되어 다른 선생님들께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었는데요. 그 선생님의 사정이 참 남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강 선생이요? 사별하셨대요. 30대 중반에 결혼하셨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아내분이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나 봐요. 그렇게 아내분을 떠나보내고 지금까지 다른 여잔 한 번을 쳐다도 안 보고 사셨대요. 듣기론 꾸준히 어려운 애들을 위해 후원도 하신다는데 정말 멋진 분이죠? 전 잘 모르는데 전부터 강 선생이랑 알고 지냈던 다른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 당연히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실 줄 알고 애들은 몇 살이냐고 물어봤다가 나중에 얼마나 죄송했나 몰라요. 사별했다는 거, 그리고 하필 배우자를 암으로 잃었다는 것에 괜히 동질감이 일더군요. 그렇게 동병상련의 감정도 느끼고 고맙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강 선생님의 고백까지 받게 되니 제 마음도 열렸던 겁니다. 제가 학부모님께 이러는 거 정말 실례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용기 한번 못 내보고 끝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 호영이 어머니께 남다른 마음을 가진 지 좀 됐습니다. 저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 진심으로 호영이와 호영이 어머님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혹시 불쾌하지 않으시다면 저랑 식사라도 한번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은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절대 제가 불편하지 않게 자신이 센터까지 옮기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그 선생님과는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선미야, 그 호영이네 선생님 알지? 저번에 밥 두 번 같이 먹었잖아. 강 선생님이랑 저기 엄마가 더 말 안 해도 돼요, 엄마. 그 선생님이랑 엄마랑 만나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엄마, 전 엄마가 연애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다 찬성이에요. 엄만 우리 말고 엄마 인생을 좀 돌볼 필요가 있어요. 이모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지고지순해서 계속 혼자인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아저씨들 여럿 올렸을 거라고요. 이모도 이모부도 저도 심지어 호영이까지도 다들 엄마가 엄마 인생 좀 제발 사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 좋아 보이는 아저씨랑 같이라면 완전 전 대찬성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과 부끄럽지만 조심스런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전에 딸과 아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의견을 물어봤었는데요. 워낙 자기 선생님을 좋아했었던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 정도 이미 선생님과 식사 자리를 가졌던 제 딸도 찬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하는 내내 선생님은 저희 애들에게 진심으로 잘해줬습니다. 난 자식이 없잖아. 그래서 선미랑 호영이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져.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가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저 성희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만 괜찮다면 나랑 재혼해 줄래? 나 남은 인생은 성희 너랑 아이들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 선생님은 약 2년의 연애 끝에 제게 청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그런 선생님의 청혼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죠. 솔직히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래도 다 큰 딸이 있는데 제가 재혼을 해도 되나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21살이던 딸은 지방 국립대로 대학을 가서 자취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딸은 그런 제 우려를 알고 오히려 빨리 재혼하라고 부추겨 주더라고요. 엄마,
이제 난 여기서 대학도 졸업하고 취업까지 할 거야. 교수님이 날 좋게 봐주셔서 앞으로 나만 괜찮으면 이 지역에 있는 좋은 직장도 자리가 나면 기회를 줘보겠다고 하셨거든. 난 여기가 꽤 좋은데 그래도 엄마가 걱정돼서 웬만하면 취업은 서울에서 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랑 엄마가 같이 살게 된다면 나도 안심하고 여기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딸과 재혼에 적극 찬성이던 18살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재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선생님이 제 새 남편이 되게 됐던 거죠. 그렇게 청혼을 받고 조촐한 재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전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전 남편이라면 하늘에서 조심스레 시작하게 된 제 새 출발을 응원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얘야. 우리 재성이가 평생 세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없이 늙으면 어쩌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네가 우리 고민들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 주는구나. 아유, 참 곱기도 하지. 너희들이 선미랑 호영이구나. 앞으로 자주 만나자, 우리 손주들. 새 시부모님은 정말 인자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두 분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데다 외동이었던 새 남편의 전처를 위해 그때까지도 새 남편과 함께 기회를 챙겨주고 있던 정 많은 분들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두 분을 모시고 살고 있던 시숙님과 형님도 절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저, 아가씨, 잘 지내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여전히 건강하시죠? 사실 저 이번에 재혼해요. 그 사람도 애는 없는데 재혼이라 그냥 조촐하게 원피스 입고 식만 올리려고요. 그냥 저한텐 여동생 내외 말곤 친정 식구들이 없으니까 아가씨에게라도 이렇게 소식 전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너무 축하해요, 언니. 멀어서 가지 못하겠지만 진심으로 새언니랑 애들이 잘 살길 응원할게요. 전 꾸준히 안부를 묻고 살던 일본의 전 시누이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시누이가 보내준다던 축의금은 끝까지 받지 않았지만요. 사실은 전 시누이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제 부모님과 다름없었던 시부모님을 찾아가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재혼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큰 용기를 냈어요. 제가 잘 살 수 있게 믿고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부모님이란 존재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제게 시부모님은 여전히 친부모님보다도 더 부모 같은 존재였으니 그때 전 두 분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분은 절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 복잡한 심정을 모두 아는 채 재혼식 날이 밝았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9년 만에 어느 날이었죠. 화환이랑 꽃다발? 누가 보낸 거지? 조촐하게 연 재혼식인 만큼 저와 새 남편은 작은 파티 공간을 빌려 가까운 친지와 지인만 모시고 재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드레스가 아닌 하얀 원핏을 입고 있었기에 신부 대기실 같은 곳에 있지 않고 직접 돌아다니며 하객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녔죠. 그런데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제 앞으로 화환과 꽃다발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둘 다 딱히 보낼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전 얼른 나가봤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거야? 보낸 사람이 안 적혀 있는데? 하지만 화환에도 꽃다발에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전혀 적혀 있지 않더군요. 화환엔 제 결혼을 축하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죠. 하지만 꽃다발에 동봉된 봉투 속 짧은 편지를 읽은 순간 전 단번에 발신인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결혼 축하합니다. 꼭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멀리서나마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성희 씨가 가장 좋아하던 장미에 그 마음을 담아 보내드려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장미였습니다. 그것도 분홍색 장미요. 그 사람이 보낸 꽃다발은 바로 분홍 장미 꽃다발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 전 시부모님과 하늘로 간 전 남편뿐이었죠. 새 남편과 저희 애들도 제가 장미를 좋아하는 걸 알긴 했지만 제가 분홍색 장미를 특히 좋아한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그 화환과 꽃다발을 전 시부모님이 보내셨구나 하고 직감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냐, 억측이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꽃다발을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가 보낸 거라고 확신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이건 아버님 글씨가 분명해. 틀림없어. 제 전 시아버진 시오자를 좀 특이하게 쓰셨거든요. 시오자를 꼭 알파벳 X자를 쓰는 것처럼 희한하게 쓰곤 하셨죠. 그래서 몇 번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를 놀린 적도 있었는데 그 편지에 있던 시오자들이 전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날 잊지 않으셨구나. 아가씨한테 내 소식을 계속 듣고 계셨던 거야. 그 확신은 곧 두 분을 향한 제 깊은 그리움을 봄을 터뜨리듯 터뜨려 버렸습니다. 제겐 더 이상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던 두 분의 축하의 마음이 제게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안겨주더라고요. 두 분은 제게 익명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었는데 제가 단번에 두 분의 마음을 알아봤던 거죠. 그렇게 재혼식을 올리는 내내 제 머릿속엔 두 분을 향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의 축하 끝에 재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전부 돌아간 뒤 전 다급히 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성 씨, 결혼식 끝나자마자 미안한데 나 잠깐 가볼 곳이 있어. 나 전 시부모님 좀 뵙고 오고 싶어. 저는 남편에게 꽃다발과 화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이미 두 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남편은 저보다 더 크게 기뻐하며 말하더군요. 정말? 그래, 가. 아니지. 그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운전해 줄게. 같이 가자. 세상에,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 호영이랑 선미 먼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오라고 할까? 아, 아니. 우선 내가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마워, 재성 씨. 전 남편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1시간 거리를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댁 앞에 도착한 전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아니, 애미야. 오늘 결혼식 하고 있을 애가 어떻게 여길. 어머님, 역시 그 꽃다발이랑 화환 보낸 거 어머님, 아버님 맞죠? 저 그거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동안 두 분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저 생각해 주신 거 맞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진 전 시어머니께 와락 안겼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엄마를 오랜만에 상봉하게 된 자식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군요. 아이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분명 익명으로 보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네가 오니까 나도 눈물 나잖니. 울지 말거라. 새 신부가 좋은 날에.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니, 애미야. 아버님. 시어머니는 이번엔 절 밀쳐내지 않고 함께 저를 안고 흐느끼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현관으로 나와본 시아버지께서도 절 보자마자 눈가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두 분과 재회한 전 한참을 울다 겨우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저는 저와 남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준 두 분 앞에 앉아 코맹맹이 소리로 여쭤봤어요. 두 분 이젠 저 안 내치시는 거예요? 이제 저 안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긴.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애미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널 그렇게 쫓아내 했던 우리도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너를 동우 처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생각지 않았다는 것도
이젠 네가 꼴도 보기 싫다던 말도 전부 우리 진심이 아니었어. 우리가 애미 너를 얼마나 딸처럼 생각했는데 아들까지 잃은 마당에 너까지 보내고 싶었겠니? 네? 그럼 대체 왜 전 두 분이 절 계속 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찾아오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만 그리워했었다고요. 안다. 사실 지훈이한테 네 얘기를 전해 듣지 않았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지훈이한테도 우리가 네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걸 너한테 전하지 말라고 했었다. 사실 애미야, 우린 우리가 그렇게 모질게 굴지 않으면 네가 절대 새 출발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피눈물을 삼키고 그렇게 모질게 굴면서 뒤로 몰래 몰래 지훈이에게 네 소식을 전해들었던 거란다. 이 양반 말이 맞아. 우리가 얼마나 너랑 애들을 그리워했다고. 하지만 그때 넌 아직 마흔도 안 된 젊은 나이였잖니. 게다가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자란 너에게 훗날 새 가정이 꼭 생겼으면 했다. 하지만 네가 우리랑 계속 같이 살았으면 어떻게 새 출발할 수 있었겠니? 그래서 우린 잘 먹어지지도 않는 모진 마음을 애써 먹고 널 멀리했던 거란다. 네가 좋은 새 남자를 만나 재혼하길 바래서. 근데 네가 정말 재혼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정말 잘했다, 잘했어. 하늘에서 분명 우리 동우도 이제 한시름 놓았을 게야.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두 분이 절 이젠 싫어하게 된 줄 알고 얼마나 상처받았었는지 아세요? 제가 두 분을 얼마나 그리워했었는데요. 재혼할 때도 두 분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다고요. 두 분은 제게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었으니까요. 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번에 성이랑 재혼한 강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말 정말이에요. 옆에서 지켜본 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두 분을 꼭 뵙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연락도 드리지 않고 찾아뵙게 돼서 송구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을 뵙고 두 분의 이 사람을 향한 진심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 두 분의 숨겨진 진심을 듣는 순간 겨우 그쳤던 눈물이 다시금 터져 흐르더군요. 그동안 두 분을 정말 많이 그리워했었으니까요. 그런 제 어깨를 토닥이며 뒤늦게 제 남편이 두 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두 분은 연신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반겨주시더라고요. 반갑네. 어쩜 이렇게 인상이 선할까. 어떤 사람인진 대충 우리 딸한테 전해들었네. 우리 애미도 손주들도 특히 우리 호영이를 많이 아껴준다지.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앞으로 꼭 우리 애미랑 잘 살길 바라네. 저기 재성군, 나도 우리 집사람처럼 자네에게 정말 고맙네. 우리 애미, 아니 우리 성이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야. 평생 자기 스스로보단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산 선한 아이라네. 그런 우리 성이 앞으로 많이 아껴주게 부탁이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진심도 알았으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제가 성이랑 같이 두 분을 종종 찾아뵙고 살아도 될까요? 뭐? 우리를? 성이가 전시댁에 자꾸 드나들면 자네 부모님이 분명 싫어하실 걸세. 아닙니다. 분명 저랑 성희한테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정말 인자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저요, 두 분을 성희의 전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뵙겠다는 거 아닙니다. 전 두 분을 장인 장모님이라고 여기고 찾아뵙고 싶어요. 뭐? 장인 장모? 네, 성희가 항상 그랬거든요. 자기는 항상 두 분을 시부모님이 아니라 진짜 엄마 아빠라고 여기고 살았고 두 분은 자기를 보기 싫어하실지언정 자기는 평생 그런 마음을 품고 살 거라고요. 그리고 두 분도 사실은 성희를 여전히 아끼고 계셨다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뵙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두 분의 아들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대신 아들 같은 사위 노릇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도 사별했던 사람이라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두 분의 아픔도 부족하겠지만 많이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두 분께 드린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과 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쭉 전 시부모님과 재혼한 전 며느리가 보고 살고 싶다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특히 새 남편 앞에선 더더욱이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새 남편이 해주니 모두 감격스러웠던 거죠. 우리가 정말 그래도 되겠나? 재성 씨,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하죠. 두 분도 이젠 성희가 새 출발까지 했으니 더는 이 사람 밀어낼 이유도 전혀 없어진 거잖아요. 전 성희가 좋다면 뭐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꼭 성희랑 애들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아버님, 애들도 두 분 아직까지도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말대로 앞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이젠 저 밀어내시면 안 돼요? 꼭이요. 그래, 그래.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왜 더 너를 밀어내겠니? 고맙다, 에미야. 그렇게 제 남편의 배려 덕에 극적인 화해 이후 전 아이들을 데리고 두 분을 다시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키워주다시피 한 두 분을 꼭 끌어안고 어린애들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두 분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주들을 안아주시며 함께 흐느끼셨죠. 우리 선민 어느새 숙녀가 다 됐구나. 여보, 우리 호영이 말하는 걸 좀 들어봐요. 전하고 다르게 이젠 평범한 사람들하고 거의 똑같아졌어요. 고생 많았다, 호영아. 정말 장해. 그렇게 제가 재혼한 지도 어느덧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린 여전히 두 분의 생신날을 포함해 종종 두 분을 찾아뵙고 있어요. 올해로 고3이 된 아들은 요즘엔 자주 함께하지 못하지만요. 으유, 우리 엄마 아빠 맨날 나 볼 때마다 세연이랑 손주들 생각난다면서 울상이더니 이제 얼굴이 활짝 피셨네. 얼마 전 오랜만에 한국에 온 시누이 내외와 조카들도 두 분의 집에서 만났는데요. 시누이는 돌고 돌아 모든 게 다 잘 되었다며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전 시부모님과 자주 통화도 하며 마치 친정 부모님과 미주알 고주알 수다 떨길 좋아하는 딸 같은 마음으로 요즘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새 시부모님과 시숙님 내에도 참 잘된 일이라며 언젠간 뒤늦은 상견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더라고요. 제 친정 부모님과 같은 분들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네 사람 모두 저희 애들에게도 정말 잘해주고 있기에 제 여동생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니, 언니 인생엔 불운도 많았지만 그만큼 복도 많은 것 같아. 세영분 아직까지도 언니 말이라면 다 껌뻑 죽지? 그러게, 내가 인복이 정말 좋았지.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팔자에 복이 있어도 다 다복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 자기가 그만큼 잘 살아왔어야 복도 계속 따라오는 법이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언니 스스로가 남들한테 정말 잘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 언닌 역시 멋지다니까. 물론 저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자잘한 잘못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애썼던 제 노력을 동생이 알아주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전 앞으로도 이 소중한 인복들, 제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 항상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절 위해 피눈물까지 감수하셨던 전 시부모님께 꼭 오래오래 효도하며 살고 싶어요. 두 분은 비록 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쭉 제 친정 부모님 같은 존재일 테니까요. 저와 전 시부모님의 긴 인연을 생각해보면 상황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단원 사라질지라도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더군요. 전 시부모님과 제가 더 이상 가족은 아니게 됐을지언정 서로를 애틋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그대로인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항상 보다 무겁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이 남긴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테니 말입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